금융위기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긴 직전에는 꼭 그렇게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해요. 이번에 미국의 성장률이 4.9% 간 것도 아주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일본이 지금 3년째죠. 네.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함이에요. 항상요. 촛불은 꺼지기 직전에 확 역시 타올라요. 일본도. 네, 오늘 모신 분은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의 저자시죠.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여러 번 말씀 나눴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 연말로 갈수록 좀 이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혹시 생각이 좀 바뀌진 않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요. 일단 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올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게 지난해 그 상반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네.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 그래서 경기 후퇴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경기 후퇴가 진행된다는 것은 두 분기 연속, 이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그 미국 연준 그 재무부가 시적절하게 그 대증요법으로 그걸 차단해내요. 그게 네. 뭐냐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죠. 네. 이 기준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면서 이제 계속 대폭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또 그 바람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착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 다른 나라에 축적된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갑자기. 네. 그러면서 당시에 진행되던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차단해냈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려다가 물 밑으로 다시 내려갔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3분기부터는 또 미국의 경기가 급상승을 해요. 네. 그 3분기에 3.2, 또 4분기에 2.6%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후퇴했다가 그렇게 갑자기 올라서는 경우에는 이제 아주 드문 일인데, 이거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미국의 국내 저축을 빼앗긴 나라들, 네. 그리고 그 미국으로 그러니까 자국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이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나라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들은 외환위기 늪에 빠져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메랑을 미국이 맞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미국으로 끌어들일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또 국제 금융 자본도 점점 말라갈 것이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틈없이 금융위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제 책을 집필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5일 날 이제 그 책을 발간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생소했어요. 이제 3월에 그 실버게이트, 네. 또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등등이 이제 연달아 이제 무너지면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우려들을 했었죠. 근데 또 이때 또 미국이 대증요법을 적절하게 써요. 그게 예금 전액 보장. 그러니까 이제 그 뱅크런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염되는 걸 차단해내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지금 여전히 물 밑에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 중이고, 이게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금융위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터진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미국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된 3분기 GDP도 4.9%, 지원 국가가 4.9% GDP 성장을 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과연 미국에 이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까? 금융 위기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3분기 미국 성장률 발표하기 직전에 월가의 그 투자 전문가들 뭐 대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아주 어둡게 미국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동물적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촉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투자에 성공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적인 감각들을. 그래서 이번에 4.9% 성장률이 나올 게 거의 확실했었거든요. 네. 4%는 넘는다는 게 그 일반적인 그 분석이었고 그랬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 경제 병약의 임상 사례들을 보면 그 금융위기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긴 직전에는 꼭 그렇게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해요. 아, 그래요? 촛불도 마지막에 꺼지기 직전에는 한번 반짝여서 이렇게 확 타오르잖아요. 네. 그런 게 보통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성장률이 4.9% 간 것도 아주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지표 나온 것이 오히려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역사적 사례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연준을 포함해서 재무부 뭐 워낙 뭐 유명한 석학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어떤 자기네 이러한 그 위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못 느낄까요? 느끼죠. 다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자기네들 분석해낸 게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그 임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체득한 어떤 그 사후적인 그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앞날을 내다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앞날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그 경제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과학적인 원리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금융위기는 반드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광기가 일어나고, 이건 이제 광기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호조를 보이면 미래에 나타날 수요들이 현재로 넘어가서 현재 수요 합쳐져요. 그럼 배가 되니까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투기 열풍이죠. 이걸 이제 광기라고 부르죠. 네. 영어로는 이제 매니어스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특정 시점 가면 이제 수요가 사라질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수요의 공동화라는데 수요의 공동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패닉이 일어나요. 네. 가격은 조춤조춤 하락하기 시작해요. 공포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면 어느 한순간에 폭락을 해요. 그러면서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아, 주식이나 부동산도 준통화에 로 간주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그걸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화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래량도 줄어들고 또 가격도 떨어지면 이게 그 경제 내의 유동성이 대폭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네. 이제 신용 파괴 원리라는 것은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줄이는 압력으로 경제에 가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후퇴를 해요. 이제 소위 이제 공황이 벌어진달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온달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제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경제학에는 경제 병약이 없어요. 이건 뭐 저간 이상한 일인데 없어요. 네. 아이고 그 경제체보다 훨씬 우월한 우리 인체를 위해서는 병약이 생리학보다 발달해 있는데 경제학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못한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원리를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경험에 의존하면 자체 큰 사고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LTCM이 파산한 게 대표적이죠. LTCM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두 사람이 참여한 일종의 이제 그 헤지펀드 비슷한 건데 그게 98년 그 러시아 그 모라토리움 사태가 나자마자 이렇게 몰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경제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네.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마침 그 이번에 연준이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이 끝났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또 주식시장이 막 급등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냥 그 과정의 하나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리 동결, 연준의 이러한 그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는 시그널과 앞으로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 시그널 이런 것이 가져올 어떤 변화 같은 건 없을까요? 긍정적 변화? 그게 지금 사실은 기준금리는 진즉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어요. 네. 실제로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이제 5%를 넘어가면서 국채 또 MBS 등의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 파생금융 상품은 이제 국채나 MBS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평균적으로 20배 이상 떨어져요. 네. 이제 최근에만 하더라도 그 국채 ETF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경영수재 결정타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경영수재가 지금 악화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느 한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다시 그 경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파산 사태에 가게 되면 뱅크는 또 일어나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얘기해 왔었고, 특히 그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요구가 강했었고, 네. 또 금융시장에서도 그 요구가 강했었어요. 네.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지금 낮출 수 없는 입장이에요. 또 그렇다 해서 올릴 수 없는 입장인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려고. 왜 그게 안 되냐면요. 네.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 가치는 즉각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하락으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그 환차손을 피해서 국제 금융 자본이 미국을 떠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고 이게 신용 파괴를 작동시키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금융위기를 발발을 시켜요. 네. 이 현상은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잖아요. 두 분경석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게 그 원인이었거든요. 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냐? 금방 말씀대로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채 MBS 가격도 떨어졌지만 그 파생금융 상품들, 특히 ETF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그 뮤추얼 펀드나 MMF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가격 이제 국채나 MBS 가격 떨어지는 거 20배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파산 지경에 안 몰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금융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제적인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네.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네. 바로 다른 나라들로 전염이 돼요. 특히 이제 그 금융위기가 터지는 나라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게 그 확산 속도가 더 빨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염성이 뛰어난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책 공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돼. 그런 가운데 비로소 그 처방 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미 거지가 된 나라들이 어떻게 미국에 협조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제 공조 체제의 구축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에 대한 문제, 약달러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요즘 그 일본은행에서 YCC 그걸 1% 이상 허용하겠다 이러면서 뭔가 그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만약에 혹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수가 되면 이것도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GDP의 7%인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만약 청산되면 미국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경제가. 다행히 미국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일본은 오히려 일본에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엔저 현상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뭐 지금 150엔대, 네, 150엔대. 뭐 160엔까지 요새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엔화 가치가 그렇게 폭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본들은 달러 베이스로는 환차선을 입어요. 네. 이거 미국으로 가져오면 환차익 생기잖아요. 그렇죠. 엔화 가치가 최소한도 50%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미국 달러 가치는 엔화에 비해서 이 50% 이상 지금 그 올라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져가면 환차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금융 자본들 이거는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해서 일본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즉 엔화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미국의 그 경상수지 적자도 문제지만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도 아주 심각해요. 지금 그래요? 일본이 지금 3년째죠. 네.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함이에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외환이 일본 경제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외환이 그렇게 풍부해지면 당연히 외환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엔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안 된다고 지금 일본 정부는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엔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엔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요. 네. 그 방법이 뭐였냐?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즉각적으로 해외 투자로 유출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넘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 소득이 미국으로 흘러가면 미국은 좋은 거고 일본은 나쁜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이 경제 정책을 일본이 지난 30여 년 이상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초장기 경기 부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일본 경제는 지금 잠시 지금 올해 좀 좋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 이 이제 엔저 정책을 쓴 게 한 6차례 정도 돼요. 네. 1990년대 이래로. 근데 이 엔저 정책이라는 게 그 지속 기간이 대체적으로 1년 이내였어요. 왜냐하면 엔저 정책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호전될 걸로 믿고 있었는데 이게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거든요. 엔저 정책을 펼치면 수출은 오히려 부진해지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줄어들고 경기는 부진해졌어요. 그러면 엔저 정책의 힘이 약해져요. 그럼 시장의 힘에 의해서 다시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이게 지금 6차례 반복을 해왔어요. 네. 시계를 분석하는 그런 분들이 일본의 그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일본은 1년 안에 엔화 가치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100엔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럼 환차익만 50% 이상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지펀드 중심으로 일본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뭐 공매도를 국채 공매도를 그렇게 친다고. 아, 그럼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그 헤지 펀드들에게서는 손해 볼 수 없는 장사다. 전혀 손해를 안 봐요. 1% 이상 되면 무조건 일본 은행에서 사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일본이 이제 헤지 펀드들의 자금에 의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주로 이제 금융 지표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주가 지수 중심으로 이게 호조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뭐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넘어섰다 올해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총리가 기업가들에게 직원들 월급 올려주라고 뭐 이렇게 직접 얘기까지 한다고 막 이런 얘기가 달리니까 좀 신기하긴 해요. 항상요 촛불은 꺼지기 직전에 확 역시 타올라요. 일본도. 일본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다고 야 이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이 나쁜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것에 대한 의심을 어디선가는 뭔가가 부서지고 있다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럼요.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각도에서 그 접근을 해서 진단하고 예측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